뭐 관련되어 있어서 저는 뭐 이제 진보 정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대선의 의미가 뭐냐를 주로 말씀드릴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방금 나온 경제민주화, 경제민주주의 문제 얘기가 나와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자고 하면, 저는 경제민주화를 물질적 부의 배분 문제로만 파악했을 때는 계속 성장 패러다임에 갇힐 거다라고 봅니다. 저는 경제민주화가 어떻게 해석돼야 되냐면, 경제 부의 배분을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로 또 접근하는 부분이 있어야 경제민주화가 성장 패러다임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시민 참여형의 그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은 세계 경제 위기 등등을 고려했을 때 경제민주화, 물질적 부의 배분을 중심으로 한 경제민주화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앞으로의 시기에도. 거기에다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야당 역시도 마찬가지가 될 거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그 의미 부분들을 다시 좀 검토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부분이 다 모든 정치 세력에게 받아들여짐으로 인해서 이번 대선은 진보 정치 세력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우선 이념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차별성 혹은 진보의 독자성이 대단히 이제 주장하기가 어려워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이것은 진보 정치가 어떤 그 상황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까지 뭐 무상급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쭉뭐 민주노동당이라든지 뭐 이제 그 지금의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등등이 계속 주장해왔던 그 의제들이 다 수용됐고, 결국 그 세력들이 새롭게 투입할 의제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의제 투입의 정치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진보도 이제는 산출이 필요한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산출을 하려면 사회적 기반이 있어야 되고 정치 체제 내에서의 위상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집권을 하거나 아니면 그 수권 가능성을 좀 인정받아야 사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문제가 새로운 이념 정책적인 차별성은 없고, 또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실력은 없고, 그래서 나타난 게 바로 편행적 언어의 구사입니다. 이게 이정희 대표의 토론 때 보여줬던 모습이라거나, 혹은 홍성당 화백 같은 경우에 그런 그 그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꾸 과거. 근데 유권자들이 과연 과거 박근혜 후보가 박정희 대통령이 딸이었다는 사실을 궁금해하고 몰랐었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자꾸 그 지지를 확장하거나 지지속으로 할 수 있는 말과 언어를 갖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정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증세가 그 자꾸 이정희 후보식의 토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용감해서 그렇다라고 생각, 아니면 굉장히 뭐 강건한 진보의 신념이기 때문에 그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요즘 이제 이념적 차별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치적 위상의 측면에서는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안철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안철수 등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3당은 유지하고 있지만 3세력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보 정치가. 공간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제3 정치 세력의 공간의 주인이. 이제 민주노동당을 진출시켜주고, 또 진보를 계속 지금 이제 국회의석 작더라도 계속 찍어주는 비례대표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만, 결국 공간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진보가 아니라 중도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무슨 얘기냐? 제3세력으로서의 독자적 존립이 어렵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당 뭐 이렇게 3당임에도 불구하고 제3세력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진보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민주진보 이번 선거에서 계속 후보 단일화 혹은 민주진보 이래서 뭐 당 만들 거 아니냐, 뭐 심지어 구체적 인물을 거론되면서 뭐 심상정 후보라든지 뭐 노회찬 이런 사람들 결국 민주당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자꾸 나오는 것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예전에는 대체적으로 제3세력, 특히 군소 세력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당 사이에서 계속 중재하거나 혹은 어떤 힘을 왔다 갔다 해주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힌지 역할입니다. 또 하나는 옛날 독일 녹색당이 그랬듯이 마지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정당의 주변에 서서, 즉 민주정당 옆에 진보라고 서가지고 저 보수정당을 계속 견제하는 한 세력, 연합세력으로서 존재하는 거죠. 지금 마지나라는 거죠. 그 외에는 이제 그 극우정당들이 많이 선택했었던 디테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체에서 밖에서 야 너희 기성 부졌어 막 이러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진보는 뭘 하고 있느냐? 딱 마지날, 그 마지날 자체도 이제는 이제 디테치도 안 되는 거죠.
민주진보라는 이름으로 문재인과 함께 같이 막 밀었단 말입니다. 이게 대체 안 돼요. 유권자들이 보기에 더 이상 진보는 독자가 아닙니다. 군용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 이제는 결국 갈 경로라는 것이 어디냐 굉장히 구조적으로 결정된 운명에 처해져 있다. 그래서 좀 그런 의미에서 결국 한국에서는 아까 보수 결집 이런 얘기 됐지만 여기에서도 지금 민주진보라고 하는 것을 중도까지 포괄하는 이제 전략적 경로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신민주진보 중도까지 포괄하는 그런 경로만이 남아있을 거다. 진보 정치의 경우에는. 하지만 또 한 가지 경우가 남아있는데 계속 사회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는 운동이 저는 별도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시민정치운동으로 별도로 전개되어야 할 측면이 남아있다, 과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결국 진보, 민주진보가 살아갈 길, 그건 시민주도 정치의 모형을 만들고 그것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통합될 가능성들이 남아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노동도 이번에 끝나고 나니까 노동자 정당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제 후보도 계시고 그러는데 노동자 정당, 독자 정당 의미 없다라고 만들어서 유효한 정치 세력으로서 의미가 있기 대단히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노동도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정치운동으로 접근해가는 것이 맞을 거다. 비정규직 문제도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문제로 접근해가는 보편적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해서 시민정치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시민 주도 정치가 뭐냐는 것을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선거제도 바꿔야 된다, 비례대표제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선거제도 자체를 변경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 유권자가 비례대표제에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 선거제도를 바꾸는 과정 절차와 방식입니다. 시민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계속 선거제도 해서 바꾸죠. 비례대표제 도입이 불가능한 겁니다. 확장. 이런 방식 자체를 바꾸는 운동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선거제도 변경, 그러니까 정치 쇄신이나 타겟의 목표가 제도 자체의 변경이 아니라 제도를 결정하는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맞춰지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것을 이제 시민 주도 정치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의제 투입이 안 된다고 그랬으니 선출이 중요한 거고 이런 과정은 결국 진보 정치도 이제는 이제 대변이나 대표 정치가 아니라 결국 자기네가 아무리 적더라도 통치 영역 내에 존재하고 있는 세력이라는 걸 좀 자각을 하고 자신감도 갖고 책임 정치 세력으로 나가는 것이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념 정치과 관련해서도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4050, 60은 그렇다 치더라도 4050 세대들에게 맞는 것 해야 됩니다. 2030에 자꾸 동원돼가지고 한다. 그건 허구적이다. 이제 4050 선호에 맞춰가는 자꾸 진보를 지금까지 선호 형성형 정치를 해왔던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걸 자꾸 중요하고 좋다고 막 투입하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 아니다라는 거죠. 선호 부분으로 가는 게 맞고 그런 과정에 4050이 갖고 있는 그 선호들을 반영했을 때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걸 목표하라고 하든 뭐라 하든 저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그런 이념은 없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념의 성격 혹은 이념의 의미가 다르고 이념을 다루는 태도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념은 이제 더 이상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등등이 주의적인 이름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념은 그 구체적 정책을 간결한 언어로 대중에게 전달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의 측면에서 이건 안소니 다우스 같은 학자들이 얘기한 건데요. 이념이 뭐냐? 이제 메시지 전달하는 하나의 언어입니다. 이 언어의 측면에서 이념을 우리가 바라보고 조금 더 그런 식으로 이념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진보 정치 관점에서 사실 그 대선에서 대선 하루에 이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지난 5년간의 평가가 그날 하루에 반영이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지난 5년 동안 뭘 보여줬는가. 민주당은 아직 여전히 그 과거의 그 열린우리당 등등에서 거기에서 이제 회복되지 못했고 그다음에 진보당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이제 통합진보당에서부터 해체 이후에 이런 과정들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좀 이 진보 정치 혹은 진보 정당 정확하게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 민주진보 진영, 특히 이제 진보 정치는 여기서 이제 평가를 받는 그런 대선에서 평가를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불가피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하나의 그냥 제 의견이고 아마 그다음 두 번째는 그렇다면 진보 정치가 뭘 해야 되냐 그 진보 정치의 독자성이 약화되었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진보 정치가 그동안 해왔던 역할들 중에서 의제 정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의제 정치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데 이제 산출의 정치로 가야 된다. 공감을 하면서도 사실은 의제 정치가 가능했던 거는 진보 정당의 의제 정치가 가능했던 건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냥 공중에서 그냥 뭐 의제를 제안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도 현장에서 지구장에서 뭐 등등 여러 가지 조직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보관할 거냐, 그것들이 이제 그냥 시민 정치로만 가능할 거냐 이런 부분은 저는 계속 의문이 남습니다. 네. 예, 뭐 그 부분은 뭐 지적 제가 이제 조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투트랙 그래가지고 그 진보 정치란 정당 정치에 있고 또 이제 시민 정치라고 하는 이제 사회운동적인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좀 분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시민 정치 모형으로서 통합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정당 정치 부분으로서 가갖고 그 정당의 기능, 사회적 기반을 확충하는 방식이 있어서도 방금 말씀해주신 그 지구당 혹은 풀뿌리 조직들과의 결합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이제 시민 정치로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좀 아니다. 이제 그 제대로 된 정당 아까 제가 신민주 진보 중도까지 합쳐 좀 포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이념 정책적인 측면으로 중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조직적 측면에서 보자면은 실제로 정당이 갖고 있는 정상적 그 기능을 구사하기 위한 여러 그 지역이라든지 풀뿌리 근거들 이런 것들 좀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뭐 너무 당연한 일이고 또 해야지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래서